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선후배님 동문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그 어머니 친구분도 여기서 뵙고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방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월이 혹시 유방암 캠페인의 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핑크리본 캠페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여성들이 이제 브레이저가 없었을 때는 하얀 손수건과 핑크 리본을 이용해서 브레이저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 리본이 여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색깔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핑크 리본이 캠페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10월 달이면 핑크 리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핑크 리본 캠페인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마 마라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저희가 이제 유방암에 대한 조금 더 인식을 고취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유방암 학회에 제가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데, 유방암 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핑크리본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늘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번 해 모토는 유방암 유비무환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유자가 Yu자를 써서 약간 재미있게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유방암을 예방하고 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유방암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에서 대림성모병원 행복한 유방센터라는 거를 치시면 거기에 제가 직접 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관련 통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유방암을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유방암 또한 모든 암의 발병이 증가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화되고 뭐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암의 어떤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래 살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막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 뭐 100일만 넘기면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요즘은 평균 연령이 80세, 90세에 가까워지고 있고, 남자들은 80세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은 세포 분열이 잘못돼서 그런 잘못된 세포 분열이 쌓이게 되면 결국 암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그래서 85세,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3분의 1이 넘고, 여자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50명쯤 계시다 그러면 이 중에 한 15명, 20명 가까이는 암에 이미 걸리셨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리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암의 발생률은 이제 남녀 전체를 볼 때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갑상선암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검진을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은 위암, 그리고 최근에 대장암, 폐암, 유방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모든 여성을, 모든 이제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고요. 암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00년도에 비하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암 검진, 또 나라에서 암을 공짜로 검진해 주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제가 짝수해에 태어났으면 짝수해마다 암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검진을 하면서 이제 암의 발견율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 원인별 사망자 수를 따지면 이제 암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 그 이외에도 심장, 뇌혈관, 당뇨병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암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성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제일 흔한 암을 따지고 보면 갑상선암이 1위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이 이제 유방암이고, 그
그다음에 대장, 위, 폐, 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자궁경부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이었지만 자궁경부암은 이제 나라가 점점 선진국화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마도 갑상선암은 곧 줄어들게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제일 흔한 암은 당연히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이 굉장히 흔하긴 하지만 유방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어서 이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위암이 제일 흔한 원인이고 여자에서는 그다음에 간, 대장 등이 있고요. 하지만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은 굉장히 중요한 여성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의 생존율은 세계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치료 수준이고 그 치료 성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약 78%였으면 최근에는 거의 9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건 이제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건데 5년 동안 100명 중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된 100명 중에서 유방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한 10명 정도, 11명 정도밖에는 돌아가시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100명이 진단을 받았으면 90명이 돌아가십니다. 5년 이내에. 그렇게 따지면 유방암은 굉장히 좋은, 그래도 예후가 좋은 암이죠. 하지만 그 누가 그 10%에 포함될지는 확률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실손보험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라에서도 암 환자들을 많이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역시 암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제일 많이 드는 게 간암이고 유방암 그래도 치료이지만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역시 암에 걸리게 되면 분명히 비용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 영어로 캔서인 건 다 아시죠, 그죠? 사대보고 나오셨으면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죠? 캔서의 근원은 뭐냐? 여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개. 캔서가 라틴어로는 칼시노마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개가 암이었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자라는 모양을 보면 마치 개의 모양과 그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비슷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캔서가 근원은 개에서 시작된 근원이고요. 그래서 캔서는 특징적으로 주위 조직을 이렇게 침범하면서 들어갑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가 증식하는 신호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분열을 하겠죠. 그래서 뭐 적당히 분열을 하고 우리가 죽고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그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게 되면 이상한 세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암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무제한적인 증식이 유방암이나 다른 암의 어떤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여러 가지 세포들에서 암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갖고 있는 어떤 벽을 뚫고 나가서 피를 떠다니다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그게 이제 암이 전이가 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암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조직으로 침범하려고 하고 잘 죽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암은 왜 걸리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알려져 있죠. 뭐 유전적인 원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BRCA 유전자라는 유전자의 이상에서 생기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또 뭐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서 원전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갑상선암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자외선은 피부암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방사능, 또 비만, 모든 암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짜게 먹는 것, 위암의 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암을 이루는 인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암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인자만 어떻게 제한하고 컨트롤한다고 해서 이 암이 예방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제한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 유전 질환이라고 이해하는 그 유전 질환은 꼭 엄마나 아빠로부터 암 유전자를 유전받았다는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포들이 결국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그 세포 내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그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가 결국은 죽지 않고 자라게 되면 결국은 암이 생기는 거고,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에 결국 중요한 부분이 암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엄마로부터 받는 그런 돌연변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더라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돌연변이가 그러니까 세포를 죽지 않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암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이란 말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방은 가슴의 앞쪽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방암은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 그리고 목의 림프절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유방의 어느 부위에 생길 수가 있고, 그 유방에 생긴 유방암이 가장 많이 퍼지는 곳은 겨드랑이 림프절, 그 다음 퍼지는 것은 목의 림프, 쇄골의 위쪽에 있는 쇄골미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쇄골의 위쪽에 있는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할 때 이 세 곳을 다 봐야 되겠죠. 가슴도 만져보고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도 만져보고 쇄골의 위쪽에 있는 림프절도 만져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유방암이 전이되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의 아래쪽에는 대흉근이라고 얘기하는, 왜 남자들 운동하면 이렇게 뿔긋뿔긋 나오는 그런 근육이 존재하게 되고, 그 밑에는 이제 갈비뼈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폐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원래 유방은 뭘 하는 장기인가요? 그죠. 아기를 젖을 먹이기 위한, 그래서 전유자에 어떤 방방자를 쓰는 거죠. 원래는 아이를 위한 장기인데 점점 최근에 현대화가 될수록 원래 목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 때 저희 아버지는 분황매시거든요. 그러면 뭐 평생을 임신을 하고 또 평생 모유 수유를 하고 또 모유 수유가 좀 남은 옆집 애들도 좀 젖도 먹이고 그랬던 게 이제 과거의 어떤 행태라면, 요즘 아마 며느님들 하나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유방이 원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유방암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젖을 만드는 젖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젖들이 모여서 우유가 모여서 모유가 모여서 결국은 유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두를 자세히 보면 그 유관이 유두로 열리는 구멍이 한 8개에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구멍으로 이렇게 모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7, 8개의 구멍으로 아이가 젖을 빨면 이제 모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방에 생기는 암을 결국은 유방암이다라고 우리가 칭하는 겁니다. 이제 유방암의 병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0기부터 4기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4기로 가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말기암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4기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고, 0기암은 그 어떤 막을 뚫지 않아서 침범을 하지 않은, 그래서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게 0기암입니다. 아마 암보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피내암은 침윤성 암에 비해서 받는 보험금도 다릅니다. 상피내암은 보통 한 암보험 드신 분들은 한 3, 4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1기가 되면 1기 이상이 되면 3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기암과 1기암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사실 0기암과 1기암의 차이는 0.1mm 차이입니다. 0.1mm 이상 커지면 0.1cm, 1mm 이상 암이 침범을 하면 그거는 1기암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사실 0기암이 훨씬 치료가 잘 되지만 그 1mm 때문에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기암으로 만들어 달라고 떼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게 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생존율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검진을 하는 목적은 4기암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0기나 1기일 때, 예후가 좋을 때, 생존율이 좋을 때 우리가 암을 진단해서 잘 치료하기 위한 것이 검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기암, 뼈나 폐나 간 등으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지만 1기암일 때는 9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암이 안 걸리는 게 좋겠지만 만약 암에 꼭 걸려야 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0기나 1기에 진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기암은 종양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0기암인도 10cm가 넘는 0기암도 있고요. 뭐 1mm가 안 되는 0기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따른 부분이고, 그래서 0기암은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막을 뚫지 않으면 우리가 0기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기는 종양의 크기가 2cm가 안 되는, 그리고 임파선에 전이가,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1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기암은 2cm에서 5cm면서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 또 5cm를 초과하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경우,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혹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림프절에 전이가 많아질수록, 또 겨드랑이 뿐만 아니라 쇄골의 위쪽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면 될수록 기수는 점점 올라가고, 그 기수가 올라갈수록 예후는 나빠진다, 치료가 잘 안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4기암이죠. 말기암이라고 표현하는데, 말기암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고 이게 말기는 아닙니다. 이걸 4기암을 가지고 10년 넘게 생존해 계신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4기암의 경우에는 유방뿐만 아니라 림프절뿐만 아니라 뼈, 폐 혹은 간 같은, 혹은 뇌 같은 곳에 암이 퍼지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4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치료가 완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4기암은 이제 어떤 암을 가지고 우리가 암을 조절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럼 유방암의 증상은 뭐냐? 환자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난 아무렇지도 않아. 체중도 안 빠졌고 아프지도 않고 뭐 내가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왜 암이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유방암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무슨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 막 살이 막 5kg, 10kg씩 빠지고 막, 그래서 검사해 보면 암이 막 퍼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방암은 뭐 말기가 돼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아프면 암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을 정도라면 꽤 진행이 많이 된 거고요. 제일 흔한 증상은 아프지 않은 혹이 가슴에 만져질 때, 그게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끔찍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변했죠, 그죠? 피부 색깔이 변했고, 이거는 유두가 살짝 함몰, 밑에서 암이 땡겨서 유두가 쏙 들어갔고, 또 여기도 약간 염증성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부위도 있고요. 그래서 멍울이나 피부 변화 혹은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암을 꼭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진행된 다음의 얘기입니다. 만져지는 경우, 보통 1cm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피부에 굉장히 가까울 때 얘기고요. 보통은 2cm가 넘어야 손에 만져집니다. 2cm가 넘으면 아까 몇 기라 그랬죠? 2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최소한 0기나 1기의 진단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져지면 사실 많이 진행된 거고, 만져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방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 안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져질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처럼 뻘겋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 유두의 습진, 뭐 여성분들이 유두가 가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고 유두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유두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두의 습진이 어떤 경우에는 유두에 생기는 암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습진, 피부과에 가서 그냥 습진, 뭐 카네스텐이나 뭐 흔한 그런 약들 있잖아요. 습진 약만 한 달, 두 달 바르시다가 결론적으로 유두에 있는 암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의 어떤 변화 혹은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꼭 유방암 전문의를 찾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검진을 하시고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유두를 짜보고 유두에서 혹시 이상한 색깔, 피 색깔이나 혹은 뭐 브라운, 그러니까 나무 뭐 그런 브라운 색깔의 갈색 분비물이 있으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하기도 하고 유두가 변하기도 하고, 아예 이분은 아예 유두가 없어졌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피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유두가 함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무슨 아프리카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집에서 뭐 뜸을 뜨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무슨 한방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그런 환자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이다.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유방암 때문에 사망하십니다. 물론 올해 진단받은 2만 명 중에 5천 명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진단받으셨던 분들 중에 한 5천 명 정도가 유방암으로 매년 사망하고 계신 거죠.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고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주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 7명 중에 1명이 미국은 유방암에 걸린다고 해요. 7명 중에 1명. 한국은 한 20명 중에 1명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이 안에는 적어도 2~3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통계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죠? 유방암 환자가 96년도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쯤인데 3,800명 1년에, 지금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5배 정도 늘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현대화되고 또 아이도 적게 낳고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들이 그런 거고요. 특징적으로 우리나라는 50대 초반의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미국은 60대가 훨씬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의 발생자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40대, 50대 초반이 많습니다. 사실 40대가 많은 건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 유방암이 적은 겁니다. 왜? 그렇죠. 굉장히 착하게 사신 거죠. 네,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적은 거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방암의 발생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착하지 않게 산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70, 80대 되면 미국처럼 똑같이 우리나라의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유방암 환자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뭐 올해 한 2만 명이라면 한 30년쯤 뒤에는 최소한 4만 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점점 더 조기에 발견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건 이제 국가에서 암 검진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방암 수술 방법, 유방암이 걸리면 유방을 무조건 다 자른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면 그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70%의 환자가 유방을 다 절제했습니다. 근데 반대죠. 이제는 70%의 환자가 유방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뭐 의학적으로는 많이 발전이 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적은 나이에 적은 사이즈에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 또 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줄여놓고 수술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늘어났죠. 유방암을 예방하는 게 좋겠죠. 걸리는 것보다 당연히. 그래서 유방암 예방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유방암에 나쁜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유방암과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경을 빨리 하면 생리를 오래 하겠죠. 폐경을 늦게 하면 또 생리를 오래 하겠죠. 폐경이 된 뒤에도 폐경기 호르몬을 먹어서 생리를 하게 되면 역시 폐경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 또 아이를 한 번도 임신하지 않은 사람하고 아이를 10명이나 임신한 사람하고 당연히 10명 임신한 사람이 생리를 적게 했겠죠. 모유 수유도 많이 할수록 생리를 하는 기간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출산도 하지 않고 모유 수유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수녀님, 또 비구니, 여승, 이 두 군이 유방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고위험군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뭐 수녀님은 아니시더라도 요즘 출산하지 않고 또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첫 아이를 낳는 연령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뭐 현대 여성은 과거에 지금 어머니보다는 훨씬 더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깁니다. 과거 한 30년 전에 초경 나이는 16.5세, 현재 초경의 평균 나이는 12.8세, 13세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다 초경을 하죠, 요즘은. 그리고 폐경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만. 다 살 때문에 고민이시죠? 비만하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갑니다. 특히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의 근원은, 난소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잖아요. 근원은 피하 지방입니다. 피하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혈중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폐경이 되신 분이 뚱뚱하면 결국 유방암 걸릴 위험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관과 에스트로겐의 어떤 그 농도를, 몸의 농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술, 에스트로겐의 그 분비를 증가시킨답니다. 그래서 술은 한 잔이라도 먹으면 역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뭐 호르몬 대체요법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하셨죠.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여성, 또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걸 뭐 2, 3년 정도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한 수칙, 이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 별로 뾰족한 게 없죠, 그죠? 뭐 이거 다 하는 거 없죠. 뭐 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석류를 먹어라, 뭐 토마토를 먹어라, 이런 이제 뭔가 뾰족한 뭔가가 있는데, 물 있어요. 예. 뾰족한 뭔가가 있는데 사실 뾰족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실제로 따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건강한 식이 및 육체 활동, 이거 진짜 어려운 거고, 또 건강한 체중 유지하는 거 무엇보다도 어렵고, 또 활동적인 생활 습관, 일주일에 5번 이상 적절한 운동, 한 번에 45분 이상, 그 다음에 땀나게 운동해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마 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되도록이면 콜레스테롤이나 혹은 지방이 많이 섞인 음식을 피해라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자기 키에서 100을 빼고 거기다 90을 0.9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160이면 100 곱하기 0.9 아니죠, 60 곱하기 0.5, 54kg 정도, 위아래로 한 5kg 정도는 적정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뭐 시기, 채소와 과일, 술을 피하고 운동을 병행하면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예. 그럼 유방암의 진단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유방암의 진단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예, 자가검진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명. 그러면 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있다.
이거 몇 분 안 돼. 난 한 번도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없다. 협조 안 해주시는 분이 반 정도 되시네요. 네, 어찌됐든 자가검진은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가검진을 집에 가셔서 하시도록 지금 하지 마시고요. 자가검진을 지금 해봤자 잘 안 만져집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하시면 되는데 폐경이 되셨으면 그냥 매달 1일 날 하세요. 그리고 월말에 바쁘니까 매달 1일 날 하시고 폐경이 안 되셨으면 생리가 끝나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왜냐면 생리가 시작하기 직전에는 가슴이 제일 빵빵해져 있기 때문에 생리가 끝나고 나서 한 3일 있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매달 하고 그 다음에 35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은 의사가 보는 게 좋고요. 근데 40살이 넘으면 유방 촬영, 그 엄청나게 아픈 거 있죠? 유방 촬영을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자가검진. 거울을 보고 좌우에 대칭이 깨졌는지 대칭이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만지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고 특히 가슴을 손을 올린다든지 가슴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행동을 취하면 좀 더 대칭이 깨진 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손으로 만지는 거죠. 손으로 만질 때 이렇게 만지면 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멍울이 만져지죠. 이렇게 만지면.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안 되고요. 손가락 3개 가운데 양쪽 2개를 이렇게 쥐어서 손가락 3개로 누르듯이 만집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가슴의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죠? 갈비뼈를 향해서 밀어서 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져야 혹이 있을 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만지느냐? 아까 유방암은 어디라 그랬죠? 유방하고 겨드랑이 림프절하고 쇄골의 위쪽 림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 군데를 만지셔야 되는 거고 유방이 4분의 1로 나눠서 빠지지 않게 만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뭐 달팽이처럼 돌아 나오면서 만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비눗물이 묻은 상태에서 검진을 하면 훨씬 작은 혹도 쉽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중에 이렇게 검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유두를 마지막에 짜서 유두에서 어떤 뭐 핏빛 혹은 뭐 갈색의 분비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짜면 분비물이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우유빛이나 혹은 그냥 물 아주 맑은 물이 양쪽에서 나올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워서 뒤에다가 이렇게 그 날개뼈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넣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겠죠. 그러면 더 잘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만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 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건 왼쪽이 훨씬 크죠. 엄청나게 큰 혹, 이만한 혹이 가슴에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사이즈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고 한쪽이 많이 늘어졌다든지 혹은 피부가 귤 껍질처럼 변했다.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유방암일 때 나타나는데 염증성, 마치 염증이 있는 것 같이 특히 임신 중에 혹은 수유 중에 그런 유방염처럼 나타나는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방암의 증상일 수가 있고 유두가 평상시와 다르게 원래 항몰 유두이셨던 분 말고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얘가 쑥 들어가 있어. 그러면 유방암일 수 있다는 거죠. 유두의 피부가 변한다든지 혹은 한쪽 팔이 부어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림프절이 전이가 돼서 그게 림프액을 막으면 팔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한쪽만 붓는 것도 유방암의 증상일 수가 있고 분비물이 있다든지 덩어리가 있다든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림프절에 뭐가 만져질 경우에 모두 유방암을 의심해야 된다. 두 번째 유방 촬영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끔찍하게 아픕니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아프게 누르냐? 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엑스레이의 투과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엑스레이 이 유방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X선의 양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양의 X선으로 더 좋은 퀄리티의 유방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프게 찍는 게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최대한 정확하게 찍는 방법이고요. 사실 너무 아파서 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찍다가 실제로 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나는 정말 절대 못 찍는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유방 촬영은 여태까지 알려진 유방암 검진에서 유일하게 검사를 했을 때 사망률이 감소하는 걸로 알려진 유일한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검진을 했다고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검진을 하는 목적은 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망률을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진은. 근데 유일한 검사가 유방 촬영술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은 많이 아프셔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혹은 석회화가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유방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또 가장 흔하게 듣는 이상 소견 중에 하나가 치밀 유방이죠. 치밀 유방이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치밀 유방은 병이 아닙니다. 그냥 유방의 조직이 치밀한 거를 치밀 유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왼쪽은 좀 까맣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얘지죠. 하얀 거를 치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밀도를 1도, 2도, 3도, 4도로 나누는데 1도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에 비해서 4도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4배나 올라간대요. 특히 폐경이 되신 여성에서 이런 레벨 4, 4급의 정도의 치밀도를 가지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4배나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치밀한 유방을 가진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유방암을 엑스선 촬영에서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3도나 4도 정도의 치밀도를 가진 여성에게는 저희가 유방 초음파를 보조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거꾸로 그러면 3도나 4도인 환자들은 유방 촬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유방 촬영 안 하고 유방 초음파만 하면 안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유방 초음파에서는 이런 악성 석회화를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는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초음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검사라고 알고 계시는 것은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치밀 유방은 병은 아니지만 3도나 4도 정도의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들은 초음파로 꼭 검진을 해야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유방 초음파는 뭐 30세 미만 혹은 임산부나 수유부는 또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게 없고, 임신부는 또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초음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 또 초음파를 보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유방에 혹이 혹은 유방에 석회화가 있을 때 붙이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았는데 혹이 있다, 선생님이 혹이 있네요 라고 하면 그거 몇 점짜리 혹입니까? 하고 딱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 뭐지 하고 아마 긴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점부터 0점부터 6점까지 있는데 1점은 정상 소견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2점부터 5점인데 중요한 점수는 4점입니다. 4점이 넘어가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벌써 무섭게 생겼죠, 애들이. 그래서 이쁘게 생긴 애들, 너무 이쁘게 생긴 애는 별로 암이 의심되지 않는 거고, 조금 얘보다는 좀 덜 못생겼지만 이렇게 무섭지는 않아. 좀 못생겼지만 이렇게 무섭지는 않아. 그러면 제가 3점을 줍니다. 근데 3점까지는 암 발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3점까지는 보통 추적 관찰을 합니다. 2점은 1년마다, 3점은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고요. 4점이 넘으면 벌써 많이 무서워지죠.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4점 A, B, C는 이 정도의 위험, 5점이 되면 90% 이상이 유방암이죠. 그래서 5점이 됐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닌 걸로 나왔다. 그건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암이 아니더라도 조직을 다 떼내서 확실히 암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죠. 하지만 4A점인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수술적으로 혹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만 잘 기억하시면 내가 조직 검사를 하라는 거라면 적어도 나는 4점 이상의 혹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6개월에 한 번씩 오라 그러면 3점, 1년마다 오시라고 하면 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번 물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유방에 이상이 있다. 그럼 이제 하는 게 조직 검사죠. 조직 검사의 방법은 뭐 바늘로 할 수도 있고 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맘모톰이라는 걸로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떼어내는 조직의 양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바늘을 넣어서 유방 조직을 떼내는 거고 그 조직에 암이 있다면 이제 암으로 확진을 하는 거죠. 이 앞에 초음파나 유방 촬영은 확진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를 보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점수를 붙여놓은 거고 결국은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떼내고 그 조직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확진 검사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얇은 바늘로 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것보다는 총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 이건 뭐 입원이나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고 아주 국소 마취를 하고 간단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맘모톰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크고 많은 조직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고 또 맘모톰을 이용해서 그냥 양성, 암이 아닌 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됐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예방을 못했고 예방을 못하면 최소한 0기나 1기에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진단이 됐으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유방암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유방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것이 유방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이저나 뭐 하이프나 여러 가지 치료,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유방암의 1차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유방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뭐 약을 먹거나 항암 주사를 맞거나 표적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보조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과 유방을 완전 절제하는 수술이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수술 방법을 택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혹의 사이즈입니다. 혹이 크면 클수록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물론 혹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가슴의 크기입니다. 가슴이 굉장히 작은 사람한테 한 5cm짜리 혹이 있는 거하고 D컵 가슴을 가진 여성한테 5cm짜리 혹이 있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2cm가 넘으면 보존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유방과 암의 크기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좀 크더라도 가슴이 큰 여성은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방 수술이 이제 우리가 잡초가 막 잔디밭에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유방암 수술은 잡초를 손으로 뽑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물리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는 거기에 전기나 무슨 번개를 쳐서 그 번개가 떨어진 부위에 잡초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방사선 치료가 되는 거고요. 내분비요법이나 혹은 항암 주사는 제초제를 뿌리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약을 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싹까지 없애주는 게 결국은 전신치료입니다. 내분비요법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의 작용을 떨어뜨려서 암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제 내분비요법이고요. 항암요법은 이제 암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다 변기 붙잡고 막 토하고 있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우리 암 환자에 대한 저건 그 인상인데 머리는 빠지는 항암 치료가 요즘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머리는 빠지게 되고 탈모가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구토나 구역질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구토제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항암요법이 과거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적고요. 제가 뭐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는 간호사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었고
뭐 충분히 간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옛날같이 힘들지는 않다. 물론 개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방암에 대한 이제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한번 퀴즈처럼 내보겠습니다. 유방암에 더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나요? 있죠, 그죠?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녀님, 뭐 수녀님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폐경이 좀 늦게 되거나 추경이 일찍 되거나 폐경 후에 비만한 사람들, 유방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죠. 또 대표적으로 유방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80%입니다. 80%가 얼마나 높은 비율이에요? 80%의 로또 맞을 확률이 80%면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매일 사죠. 그죠? 근데 80%의 위험이라는 게 문제는 평생 걸릴 위험이 80%라는 거죠. 내가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80%가 모두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이 굉장히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머니, 이모 또 자신의 외할머니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경험을 한 여성은 유방이나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암에 걸린 여성들이 반대편 유방까지 같이 제거해 달라고 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유방암의 초기 증상일까요? OX. 네네, 유방암의 초기 증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손으로 만져지는 혹, 통증이 없는 혹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가슴의 통증, 혹시 나는 평생 한 번도 유방의 통증을 느낀 적이 없다. 한 분, 두 분, 세 분. 복 받으신 겁니다. 유방의 통증을 안 느끼시는 여성, 통증을 느끼는 여성이 전체 여성의 70~80%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생리하고 관련이 있는, 보통 생리 직전엔 다 아프잖아요. 그죠? 생리 직전에 아프고 생리가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그런 주기성 통증이 있고 생리와는 무관하게 아픈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픈 그런 통증이 있는데 결국 유방암과는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유방암에 더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통증이 없다고 유방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어서 유방의 통증은 그렇게 중요한 증상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언니가 유방암이에요. 그럼 내 위험은 얼마나 올라갈까? 몇 배나 올라갈까? 60~70배? 2배 올라갑니다. 한 명이 있으면. 그러면 언니하고 뭐 사촌 언니 한 명, 두 명이 유방암이에요. 그럼 몇 배 올라갈까요? 3배 올라갑니다. 가족 중에 3명이 유방암이에요. 그럼 4배 올라갑니다. 하나씩 더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죠? 한 명이면 2배 올라가고, 2명이면 3배, 3명이면 4배 올라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자기에게도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고, 보통 혹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세요 하면 누굴 생각하세요? 엄마 생각하죠. 그죠? 엄마 쪽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빠도 가족이죠. 네, 아빠 쪽에 고모, 고종사촌의 유방암의 가족력 역시 본인의 위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가족력도 유방암의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그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력,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몇 명이 있나 생각보다 또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요즘 점점점 친척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어떤 가족력이고 또 어떤 종류의 암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5명이야. 그럼 내가 위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위암 검진 열심히 받아야 돼. 나라에서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불충분한 거죠. 뭐 우리 집에 대장암 환자가 5명이야. 그럼 매년 대장암 검진 받아야 돼요. 대장 내시경을 매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록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 중에 어떤 종류의 암이 많으냐에 따라서 본인의 검진 스케줄도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 섬유선종은 여자한테 발생하는 양성혹 중에 가장 흔한 혹이 섬유선종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유방암이 될까요? 섬유선종으로 조직검에서 나오신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놔두면 다 유방암이 되나요? 섬유선종이 유방암으로 바뀔 확률은 10,000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민선종이 조직검사에서 나왔는데 제거합시다, 무조건 띱시다 하면 과잉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선종은 꼭 수술할 필요가 있는 질환은 아닌 거고요. 대신 서민선종과 조금 유사한 역상육종으로 잘 구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 크기가 점점 커진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사이즈가 3cm, 5cm 이렇게 큰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cm, 1.5cm짜리 서민선종이 조직검사에 나왔다고 해서 꼭 제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그래도 유방암 검진 받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어머니들 제일 하소연하시는 게, 아니, 내가 애를 뭐 6명이나 모유 수유를 했고 내가 뭐 애도 많이 낳는데 내가 왜 유방암에 걸리느냐. 그러니까 담배 안 피면 폐암 안 걸리나요?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뭐 호르몬 치료, 뭐 등등은 전부 다 위험인자, 몇 배 올리는 위험인자이고, 그런 위험인자가 없는, 우리 집에는 가족 유방암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왜 유방암에 걸리죠? 근데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 85%예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 내가 위험인자가 전혀 없으면 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고, 난 날씬하고 폐경도 일찍 됐고 초경도 늦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꼬박꼬박 아이도 많이 낳고 모유 수유했다 하더라도 암에 걸릴 위험은 평균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방암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하지만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습관, 운동, 또 유방 예방, 그리고 유방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왼쪽 여성은 양쪽 가슴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측성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고, 오른쪽 여성은 뭐 별로 가슴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오른쪽 위쪽, 사실은 환자로 따지면 왼쪽 유방이죠. 에 상처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여성도 다 자세히 보면 환자의 오른쪽 유방 부위하고 환자의 왼쪽 유방의 수술한 게 조금은 다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가 좀 더 많이 패였죠, 그죠? 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많이 패였어요. 팔의 두께는 어떤가요? 오른쪽이 좀 더 두꺼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완전 절제를 하더라도 많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흉측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까지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유방이 놓여있는 근육, 아까 얘기했던 대흉근, 그 대흉근이라는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잘라냈기 때문에 림프절이 더 많이 절제가 됐고 림프 부종, 팔이 붓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왼쪽은 좀 덜하죠. 그래도 또 이 여성의 경우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방암 검진이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조기 진단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술로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자가검진 하시고, 나라에서 나오는 검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검진에서 이상이 있다면 또 추가의 검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흥대로라는 그 안양 가는 길에 있는 병원이고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 말씀은 남대문에서 안양 사이에 병원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병원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흥대로사의 요 병원이고, 요 병원보다도 사실 층수가 훨씬 낮은 층수로 시작을 했고, 병원이 조금 더 커졌고, 이렇게 붙어나면서 이제 병원이 이렇게 증축을 돼서 이런 이제 본 병원의 모양을 갖췄고, 최근에는 한 3년 전에 이렇게 유방 갑상선 센터를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갑상선암으로 꽤 유명해졌던 병원이고, 지금은 갑상선 환자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가 이제 작년 3월부터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해서 유방암 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